여기에 아이가 무슨 일로 들어왔지? 재벌 사업가 정태원의 목소리가 대통령 스위트룸에 울려 퍼졌다. 그의 앞에는 마른 몸매의 소녀가 서 있었다. 기운 자국이 있는 교복과 다른 신발을 신은 그녀는 공포에 얼어붙었다. 작고 거친 손에는 먼지털이가 떨리고 있었다. 저는 수진이에요, 사장님. 그녀는 공포에 눈을 크게 뜨고 더듬거렸다. 할머니를 도우러 왔어요. 강력한 사업가는 충격에 빠졌다. 겨우 8살로 보이는 아이가 그의 5성급 호텔 대통령 스위트룸을 청소하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너의 무책임한 할머니는 어디 있니? 어떻게 감히 너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지? 그는 점점 더 화를 내며 소리쳤다. 소녀의 대답은 속삭임처럼 들렸다. 할머니는 많이 아프세요, 사장님. 하지만 이 일자리가 필요해요. 여기서 10년 동안 일하셨어요. 매일 사장님 방을 청소하셨어요. 그 순간 정태원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다. 제국을 이끄는 이 남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10년 동안 그 아픈 여성은 그가 수입 커피를 즐기는 동안 그의 방을 청소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그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제 해고될까 두려워 그녀는 자신의 손녀를 대신 보냈다. 제발 사장님, 할머니를 해고하지 마세요. 할머니가 이 일을 잃으면 우리는 길거리에 살게 될 거예요. 작은 소녀가 눈물 속에서 말했다. 그 순간 정태원의 가슴이 내면에서 갈라졌다. 그 순간부터 그가 하는 모든 일, 정말로 모든 일, 은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소녀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이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우리와 소통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기 서울에 있습니다. 당신은요? 새벽의 차가운 기운이 반지하 방의 창문을 통해 새우며 들었다. 순자는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다. 오전 5시. 그녀의 뼈마디가 우두둑 소리를 내며 반항했지만 몸은 이미 10년간의 일상에 길들여져 있었다. 좁은 반지하 원룸의 시멘트 바닥은 그녀의 발을 얼음장처럼 맞이했다. 할머니, 또 아프세요?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방구석에 있는 낡은 요에서 들려왔다. 8살 소녀의 눈에는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괜찮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그냥 조금 피곤할 뿐이야. 더 자렴. 순자는 쇠약한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기침을 참느라 몸이 떨렸다. 거울 앞에 선 순자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너무 많은 고통과 노동의 흔적이 담긴 눈. 그랜드 코리아 호텔의 푸른색 한복 유니폼이 전보다 훨씬 헐렁했다. 지난 몇 주간 살이 빠졌고 밤마다 열이 올라 잠을 설쳤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약간의 화장품을 발랐다. 김 사장님은 직원들의 외모에 매우 엄격했다. 단정하지 못한 모습은 호텔의 품격을 떨어뜨린다. 는 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순자는 가난한 청소 아주머니였지만 그랜드 코리아 호텔에서는 최고급 이미지의 일부였다. 할머니, 저도 갈래요. 민지가 갑자기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안 돼, 오늘은 학교에 가야지. 하지만 할머니 아프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지난달에만 2번이나 아픈 민지 때문에 결근했었다. 김 사장님의 차가운 경고가 아직도 생생했다. 한 번 더 무당 열근하면 다른 사람을 구해야겠어요. 오늘 할머니 혼자 일하시면 안 돼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자는 잠시 망설였다. 학교에 민지를 보내야 했다. 의사가 될 거라는 민지의 꿈을 위해서라도. 하지만 오늘 아침 몸 상태는 최악이었다. 열이 심하게 올랐고 숨쉬기도 힘들었다. 그래, 오늘만. 순자는 마침내 항복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들키면 안 돼. 특히 김 사장님한테는. 민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순자는 그 미소가 자신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남은 행복이라고 생각했다. 딸이 미국으로 떠난 지 3년, 단 한 번의 연락도 없었다. 이제 세상에는 오직 민지와 자신뿐이었다. 아침 식사로 김치와 어제 남은 밥을 데워 먹었다. 순자는 대부분 민지의 그릇에 담았다. 자신은 배고프지 않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은 식비를 아끼기 위함이었다. 월급날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고 통장에는 겨우 10,000원이 남아있었다. 호텔까지 25분 거리.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 동안 민지가 순자의 팔을 잡아주었다. 차가운 겨울 아침 공기가 순자의 약해진 폐를 찔렀다. 8살 소녀의 작은 손이 그녀의 유일한 지팡이였다. 할머니, 조금만 더요. 곧 도착해요. 민지의 목소리에는 어른스러운 위로가 담겨 있었다. 호텔이 시야에 들어왔다.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하룻밤에 순자의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했다. 순자는 생각했다. 오늘도 버텨야 해. 민지를 위해서. 강남 펜트하우스의 천장에서 은은한 빛이 퍼지기 시작했다. 정확히 오전 6시, 김민석은 알람이 울리기 직전에 눈을 떴다. 20년간의 습관이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발이 닿는 순간 따뜻한 온돌 바닥의 온기가 그를 맞이했다. 민석은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창문으로 걸어갔다. 서울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 높이에서 보면 순자가 사는 동네는 그저 작고 회색빛 상자들의 모음에 불과했다. 눈에 띄지 않는 중요하지 않은 존재들. 오늘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인공지능 비서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오전 10시 투자자 미팅, 오후 2시 호텔 점검, 오후 5시 해외 투자자와 화상회의. 민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대화가 아닌 정보만을 원했다. 정확하고 간결한 정보. 그것이 그가 성공한 비결이었다. 샤워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단호했다. 모든 움직임에는 목적이 있었다. 뜨거운 물이 그의 완벽하게 관리된 몸을 타고 흘러내렸다. 45세였지만 그는 30대 중반처럼 보였다. 철저한 식이요법과 매일 아침 개인 트레이너와의 운동 덕분이었다. 샤워를 마친 후 드레스룸으로 향했다. 화요일에는 항상 회색 수트를 입었다. 옷장에는 요일별로 정리된 수트들이 걸려 있었다. 불필요한 선택의 시간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시간은 돈이었고 민석은 둘 다 낭비하는 것을 혐오했다.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했다. 그리스 요거트, 견과류, 계절 과일, 블랙커피. 매일 같은 메뉴였다. 그는 음식을 즐기지 않았다. 단지 영양소를 섭취할 뿐이었다. 식사하는 동안에도 태블릿으로 전날 호텔 매출 보고서를 확인했다. 어제 스위트룸 점유율이 5% 하락했군. 그는 중얼거렸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였다. 민석의 세계에서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것이 그를 서울 최고의 호텔 체인 소유주로 만든 원칙이었다. 30살에 첫 호텔을 지었을 때 모두가 그를 비웃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의 청년이 호텔 업계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하지만 민석은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15년 후 그는 서울에서 가장 성공한 호텔 사업가가 되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의 아파트는 넓고 호화로웠지만 텅 비어 있었다. 가족 사진이나 개인적인 장식품은 없었다. 그저 완벽하게 조화된 가구와 냉정한 미니멀리즘만이 존재했다. 마치 그의 마음처럼. 짧은 전화 통화로 운전기사에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정확히 7시 30분 민석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 타자마자 태블릿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김 사장님, 오늘 아침 그랜드 코리아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다. 그래. 민석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차가 출발하자 민석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로수가 늘어선 강남의 깨끗한 거리, 고급 브랜드 매장들, 완벽하게 차려입은 사람들, 이것이 그의 세계였다.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오늘이 그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날이라는 사실이었다.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민석의 경우 그것은 가장 예상치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올 예정이었다. 그랜드 코리아 호텔의 로비는 아침 햇살로 가득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고 천장의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의 입자들을 사방으로 흩뿌렸다. 민석이 입장하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좋은 아침입니다, 김 사장님. 총지배인 박진우가 깊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민석은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오늘 대통령 스위트룸 점검하겠어. 투자자들과 회의가 있어. 네, 사장님.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완벽하게 정리될 예정입니다. 민석은 시계를 확인했다. 8시 15분. 지금 올라가 보지. 하지만 사장님, 아직 청소가 진행 중일 텐데요. 민석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 호텔에서 내가 언제든 어디든 갈 수 없다는 건가? 박진우는 즉시 고개를 숙였다. 물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민석의 걸음은 빨랐다. 그는 늘 그랬듯이 직접 확인하는 것을 선호했다. 신뢰는 그의 사전에 없는 단어였다.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그는 누구도 믿지 않는 법을 일찍 배웠다. 그것이 그를 이 자리에 오게 한 원칙이었다. 15층 복도는 조용했다. 대통령 스위트룸 앞에서 민석은 카드키를 꺼내 문을 열었다.
그가 본 광경은 예상과 달랐다. 청소 카트가 문 옆에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걸레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침대 옆에 서 있는 작은 소녀였다. 민지는 그를 바라보며 얼어붙었다. 손에는 깃털 먼지떨이가 들려 있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민석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민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먼지떨이를 가슴에 꼭 붙들고 한 걸음 물러섰다. 그녀의 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석은 서류 가방을 탁자 위에 놓고 문을 닫았다. 여기는 어린이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민지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제서야 민석은 소녀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해진 신발, 기운 자국이 여러 군데 있는 교복, 그리고 지나치게 마른 팔다리. 그녀는 분명 부유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었다. 말을 못하니 민석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할머니? 네, 순자 할머니요. 호텔에서 청소하세요. 민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순자, 그 이름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다. 아마도 직원 명단에서 본 이름일 것이다. 하지만 그는 청소부들의 이름을 외우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호텔을 돌아가게 하는 수많은 부품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래서 네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화장실에요. 많이 아프셔서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도와드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일을 못하시면 우리 집에 돈이 없어요. 민석은 갑자기 불편함을 느꼈다. 아이가 청소하는 모습은 그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다. 가난한 집에서 자란 그도 어머니를 도와 남의 집 청소를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기억을 오래전에 묻어버렸다. 성공한 사업가 김민석에게는 그런 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내 할머니 이름이 뭐라고 했지? 김순자요. 순간 민석의 머릿속에 기억이 떠올랐다. 지난주 인사부에서 받은 보고서. 2번 결근한 직원에 대한 경고 조치. 10년차 청소부 김순자. 그는 자신이 무심코 서명한 서류를 기억해냈다. 바로 그 순간 욕실 문이 열리고 순자가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순자는 민석을 보자마자 얼어붙었다. 김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김 사장님.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했다. 그녀는 벽을 짚으며 겨우 서 있었다. 얼굴은 열로 붉게 달아올랐지만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민석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김순자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린아이를 직장에 데려오다니. 죄송합니다, 사장님. 순자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현기증이 일었다. 오늘만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바닥으로 쓰러지기 시작했고 민지가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하려 했지만 너무 작은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놀랍게도 민석이 순식간에 순자를 붙잡았다. 그의 행동은 본능적이었다. 순자의 몸이 그의 팔에 닿는 순간 그는 그녀의 몸이 불길처럼 뜨겁다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 민지가 울부짖었다. 그녀의 작은 손이 순자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민석은 순자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혔다. 호텔 침구가 더러워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눈앞에 있는 여성은 분명 심각한 상태였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청소는 거의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순자는 헛소리를 중얼거렸다. 김순자 씨, 지금 몸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호했지만 이전보다는 부드러워졌다. 괜찮습니다. 그냥 감기일 뿐이에요. 순자는 억지로 일어나려 했지만 다시 쓰러졌다. 민석은 순자의 이마에 손을 댔다. 화상을 입을 것 같은 열기였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박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총지배인 호텔 의사 지금 당장 15층 대통령 스위트룸으로 보내. 민지는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땀을 닦았다. 그녀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걱정이 가득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한 익숙함이 보였다. 얼마나 오래 아프셨어? 민석이 물었다.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2주 정도요. 처음에는 조금 열이 있었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왜 병원에 가지 않았어? 돈이 없어서요. 민지의 솔직한 대답은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민석의 가슴을 찔렀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약값을 아끼신대요. 제가 의사가 되면 할머니를 치료해드리겠다고 약속했어요. 민석은 갑자기 자신의 과거를 마주한 것 같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그도 어릴 적 아픈 어머니를 위해 같은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가 대학에 입학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의사가 도착했다. 나이 지긋한 박 의사는 곧바로 순자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민석은 민지의 손을 잡고 방 한쪽으로 물러났다. 괜찮을까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건강에 진심으로 걱정한 적이 없었다. 사업과 성공만이 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소녀의 눈을 마주 보니 그는 무언가 다른 감정을 느꼈다. 책임감, 연민? 그는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박 의사는 진찰을 마치고 민석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심한 폐렴입니다. 즉시 입원해야 합니다. 심한 폐렴이라고요? 민석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방치했지? 박 의사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사장님,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의료비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끝까지 참다 위험한 상태가 되곤 하죠. 그 말에 민석은 갑자기 어머니를 떠올렸다. 20년 전 그의 어머니도 비슷한 이유로 병원에 늦게 갔다. 결국 치료 시기를 놓쳐 그는 어머니를 잃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다. 어느 병원으로 보내야 할까요? 민석이 물었다. 강남 세브란스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연락해 보겠습니다. 민지가 민석의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겼다. 사장님, 우리 병원비를 낼 수 없어요. 민석은 민지를 내려다 보았다.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 눈빛은 20년 전 어머니의 병실에서 느꼈던 자신의 감정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의 말은 단호했다. 박 의사가 병원과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옮길 수 있어요. 민석은 호텔 응급 프로토콜을 가동시켰다. 10분 만에 구급차가 도착했고 의료진이 순자를 실어 나르기 시작했다. 민지는 침대 옆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할머니의 마른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박 의사가 물었다.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가장 쉬운 해결책은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그런 기관에 맡겨졌던 어린 시절의 공포를 기억했다. 아무도 그를 입양하지 않았고 결국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아야 했다. 아이는 나와 함께 있을 거야. 박 의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께서요? 그래, 내가 직접 데리고 갈 거야. 구급차가 떠나기 전 민석은 잠시 순자와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은 선명하게 열려 있었다. 사장님, 민지를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약했다. 걱정 마세요. 내가 돌볼게요. 병원비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러시는 거죠? 민석은 스스로도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저 무언가가 그를 움직이게 했다.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그의 과거, 어머니에 대한 기억, 그리고 어린 시절의 약속, 성공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치료에 집중하세요. 민지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민석은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민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소녀의 작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10년 넘게 그 누구의 손도 잡아본 적이 없었다. 할머니 괜찮아질까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작았다. 민석은 민지의 키에 맞게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을 마주 보았다. 최선을 다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갑자기 민석에게 안겼다. 작은 팔이 그의 목을 감싸 안았다. 민석은 얼어붙었다. 이런 접촉은 그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팔을 들어 소녀를 안아주었다. 박진우가 다가왔다. 사장님, 투자자 미팅이 30분 후에 있습니다. 민석은 평소였다면 즉시 회의를 준비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아직도 민지를 아는 채로 결정을 내렸다. 모든 일정을 취소해. 오늘은 중요한 개인 사정이 생겼어. 그 말에 박진우의 눈이 커졌다. 10년간 김민석이 개인 사정으로 일을 취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응급실은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민석과 민지는 대기실 한편에 앉아 있었다. 민지는 학교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끈을 꼬며 불안해하고 있었다. 배고프니? 민석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작은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민지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조금 기다려. 뭐 좀 사올게. 민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그는 샌드위치와 우유, 과일을 샀다. 계산대에서 지갑을 꺼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런 소소한 음식을 직접 사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비서나 운전기사가 항상 그의 필요를 미리 챙겼다. 대기실로 돌아와 보니 민지는 가방에서 교과서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쳐놓고 있었다. 지금 공부하는 거니? 민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내일 수학 시험이 있어요. 민지가 진지하게 대답했다. 할머니가 깨어나시면 제가 시험 잘 봤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민석은 음식을 건네며 소녀를 관찰했다. 민지는 샌드위치를 받자마자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예의와 자제력이 묻어났다. 천천히 먹어.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야. 민지는 샌드위치를 조금씩 먹기 시작했다. 마치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듯한 태도였다. 그녀의 눈에는 배고픔과 함께 죄책감이 보였다. 이런 비싼 음식 사주시지 않아도 됐는데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은 깜짝 놀랐다. 병원 카페테리아의 평범한 샌드위치가 누구에게 비싼 음식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민지와 순자의 일상이 어떤지 상상해 보았다. 한 달 월급으로 반지하, 원룸 월세를 내고 나면 얼마나 남을까? 식비, 공과금, 민지의 학용품비까지 고려하면 학교는 어때? 좋아하는 과목이 뭐니? 민석은 대화를 돌렸다. 수학이요. 민지의 눈이 반짝였다. 숫자는 항상 정직해요. 답이 하나라서 좋아요. 민석은 미소 지었다. 그도 어릴 적 같은 이유로 수학을 좋아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정해진 규칙이 있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아세요? 민지가 교과서를 가리켰다. 세 자릿수의 덧셈 문제였다. 민석은 의자를 가까이 당겨 앉았다. 여기서 시작해 1의 자리부터 더하고. 그들이 수학 문제에 집중하고 있을 때 의사가 대기실로 들어왔다. 하얀 가운을 입은 중년의 여의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김민석 씨와 김민지 양이신가요? 둘 다 고개를 들었다. 민석은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다. 김순자 씨 상태가 어떻습니까? 폐렴이 상당히 진행되었습니다. 양쪽 폐 모두 감염되었고 산소 포화도가 매우 낮아요. 지금은 산소 치료와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회복될 가능성은요? 의사는 잠시 민지를 바라보았다. 소녀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모든 대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적어도 일주일 아마 그 이상 입원해야 할 겁니다. 면역체계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요. 민석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의 호텔에서 10년간 일한 직원이 이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모두 부담하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 씨가 잠시 의식을 되찾아 민지를 찾으셨어요. 잠깐 면회하시겠어요? 민석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하고 있었다. 할머니한테 가도 돼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같이 가자. 민석은 손을 내밀었고 민지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중환자실의 침대 위에서 순자는 거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작아 보였다. 여러 관과 모니터에 연결된 그녀의 몸은 흰 침대 시트 위에서 희미한 윤곽만을 드러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할머니, 저 왔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다. 순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의 시선이 민지에게 머물다가 그 뒤에 서 있는 민석을 발견했다. 놀라움과 감사함이 그녀의 약해진 눈빛에 스쳤다. 민지야, 우리 강아지. 순자의 목소리는 산소 마스크 아래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김 사장님이 저를 잘 돌봐주셨어요. 샌드위치도 사주시고 수학 문제도 도와주셨어요. 순자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민석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사장님, 이런 신세를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은 침대 가까이 다가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에만 집중하세요.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소리에는 10년간의 고단한 인생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민지는 저의 손녀가 아닙니다. 민석과 민지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제 딸아이가 미국에 간다며 민지를 저에게 맡기고 3년째 연락이 없어요. 순자의 말은 기침으로 중단되었다. 처음에는 몇 달만 돌봐달라고 했는데 이제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할머니가 하는 말을 이미 알고 있는 듯했다. 그래도 저는 민지를 제 피부티처럼 사랑해요. 제 인생의 유일한 행복이에요.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아이를 돌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복잡했다. 법적으로 순자는 민지의 보호자도 아니었다. 이런 경우 아동보호기관이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할머니가 없으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해요?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민석을 간절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탁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민지는 저의 전부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픈 것도 아이를 위해 의료비를 아끼다 보니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이런 부탁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회복될 때까지만이라도 민석은 말을 가로막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자의 눈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는 민지에게 속삭였다. 우리 강아지 할머니 말 잘 들어. 사장님께 폐 끼치지 말고.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어깨는 흐느낌으로 떨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다가와 면회 시간이 끝났음을 알렸다. 병실을 나서는 길에 의사가 민석을 불러 세웠다. 김 선생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은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저기 의자에 앉아서 기다려 줄래? 금방 갈게.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끝 대기실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민석이 물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폐렴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영양실조와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민석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그는 복도 끝에 앉아 교과서를 펼쳐보는 민지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삶이 어떻게 될지, 그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해가 저물자 병원 창문을 통해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졌다. 민석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민지와 마주 앉아 있었다. 소녀는 저녁으로 나온 김치찌개를 조금씩 떠먹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더 먹어. 힘내야지. 민석이 말했다. 배불러요. 민지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러나 그녀의 그릇은 반도 비우지 않은 상태였다. 민석은 소녀를 주에 깊게 관찰했다. 그동안 몰랐던 디테일들이 눈에 들어왔다. 민지의 교복은 여러 번 수선한 흔적이 있었고 소매 끝이 닳아 있었다. 그녀의 손은 나이에 비해 거칠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었다. 내일은 학교에 가야 하니? 민석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수학 시험이 있어요. 시험 준비는 다 됐어? 아직 조금 더 공부해야 해요. 할머니께 좋은 성적표를 보여드리고 싶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민석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그는 결정을 내렸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자자. 내일 아침에 내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민지의 눈이 커졌다. 사장님 집에요? 응. 게스트룸이 있어. 거기서 편하게 자고 내일 시험 준비도 할 수 있어. 민지는 망설였다. 그녀의 작은 얼굴에 고민이 가득했다. 할머니는 어떻게 해요? 혼자 두면 안 돼요. 간호사들이 잘 돌봐주실 거야. 내일 아침 일찍 다시 올 수 있고. 마침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병원을 나와 민석의 차로 향했다. 검은색 제네시스가 도로 위에서 조용히 미끄러져 나갔다. 민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민지의 눈이 더욱 커졌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 24시간 상주하는 경비원, 화려한 샹들리에 모든 것이 그녀의 세계와는 완전히 달랐다. 여기 진짜 집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지가 물었다. 그래. 민석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30층에 위치한 민석의 펜트하우스는 200평 규모의 넓은 공간이었다. 거실에는 통유리창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모든 가구는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벽에는 값비싼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다. 민지는 현관에 서서 신발을 벗기를 망설였다. 그녀의 양말에는 작은 구멍이 나 있었다. 부끄러움에 얼굴이 붉어졌다. 들어와. 민석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일부러 민지의 양말을 보지 않는 척했다. 게스트룸으로 안내하는 길에 민지는 모든 것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만지지 않으려고 양손을 꼭 쥐고 있었다. 여기가 내 방이야. 민석이 문을 열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안에는 킹사이즈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소파가 있었다. 이 큰 침대가 다 저 혼자 쓰는 거예요? 민지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화장실은 저쪽이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민지는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았다. 이 순간 두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지 선명하게 드러났다. 씻고 싶니? 내가 잠옷을 찾아볼게. 민석이 말했다. 저 할머니 집에 가서 제 물건을 가져와야 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내일 입을 교복이랑 시험 준비물이. 민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순자와 민지가 사는 반지하 원룸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상상할 수 있었다. 좁고 습한 공간, 낡은 가구들, 그리고 아마도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주소를 알려줄래? 운전기사에게 가져오라고 할게.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다. 민석은 순간 그 주소가 자신의 호텔에서 불과 2km 떨어진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었다. 아침 햇살이 민석의 펜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그는 평소보다 일찍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고민했다. 평소 그는 아침으로 그리스 요거트와 블랙커피만 마셨지만 오늘은 달랐다. 아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그는 냉장고에서 달걀과 우유를 꺼냈다. 요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달걀 프라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식빵을 토스터에 넣고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달걀을 깨뜨렸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민지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민지는 이미 교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은 상태였다.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다. 벌써 일어났구나. 잘 잤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침대가 너무 푹신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정말 잘 잤어요. 민석은 웃음을 참았다. 킹사이즈 침대가 너무 푹신하다니. 그는 달걀 프라이를 접시에 담았다. 노른자가 터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조금 탔다. 아침 먹자. 별로 맛있진 않을 수도 있어. 민지는 정중히 감사 인사를 하고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완벽한 자세로 식사를 시작했다. 작은 입으로 조금씩 먹는 모습이 마치 어른처럼 보였다. 맛있어요. 민지가 미소를 지었다. 민석은 그녀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요리 실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다. 아침을 먹은 후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다. 민석은 운전기사에게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 다시 데리러 오라고 지시했다. 오늘 순자 씨를 일반 병실로 옮길 예정입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간호사가 알려주었다.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어요. 민지의 얼굴이 밝아졌다. 할머니 만나도 돼요? 잠깐만 볼 수 있어요. 곧 학교에 가야 하니까. 중환자실로 향하는 동안 민지는 긴장한 듯 민석의 손을 꼭 잡았다. 순자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더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민지가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순자의 눈이 떠졌다. 그녀는 민지를 보고 약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 강아지, 학교 가는 길이구나. 네, 오늘 수학 시험이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열심히 할게요. 순자는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마세요. 민지 학교에 데려다주고 곧 돌아올게요.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작별 인사를 했다. 병실을 나서기 전 민석은 담당 의사를 만나기 위해 잠시 기다렸다. 정확한 상태가 어떤가요?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했다. 항생제에 약간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상태는 여전히 심각해요. 폐 기능이 상당히 손상되었고 심장도 약해져 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흔들었다. 지금으로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72시간이 고비가 될 거예요. 민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순자가 살아온 삶을 상상해 보았다. 홀로 누군가의 아이를 키우며 매일 새벽 일어나 힘든 청소 일을 하고 자신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루며 살아온 삶, 그리고 그 모든 희생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선생님. 비용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민석은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성공했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그의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줄 가족도 없었다. 사무실에 도착한 민석은 박진우를 불렀다. 오늘 일정을 모두 취소해. 내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 박진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틀 연속 일정을 취소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네, 사장님.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민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병원에 가야 해. 중요한 사람이 아프거든.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다. 민석은 의자에 앉아 병실 문 너머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의사들이 순자의 상태를 논의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아침에 일어나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다시 민지를 픽업해 함께 저녁을 먹는 생활. 민석은 이런 규칙적인 일상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김 선생님? 담당 의사가 병실에서 나왔다. 민석은 즉시 일어섰다. 어떻습니까? 항생제 치료의 반응은 있지만 회복 속도가 느립니다. 면역 체계가 너무 약해져 있어요.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다. 앞으로 최소 2주는 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건 뭐든지 해주세요. 더 걱정되는 건 퇴원 후예요. 순자 씨는 상당한 기간 회복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6개월은 일을 하면 안 돼요. 민석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일을 하지 않으면 순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민지까지 돌봐야 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의사가 떠난 후 민석은 병실로 들어가 순자의 곁에 앉았다. 그녀는 잠들어 있었다. 산소 호흡기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다. 민석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화창한 오후,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조용히 병실 문을 두드렸다. 민지였다. 학교 가방을 메고 교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들어와도 돼요? 소녀가 속삭였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는 조용히 들어와 할머니의 침대 옆에 앉았다. 그녀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늘 수학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 있었다. 100점 받았어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잘했구나. 할머니께 보여드려야겠다. 할머니가 깨어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민지는 시험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순자의 잠든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지는 작은 손으로 할머니의 손을 쓰다듬었다. 사장님, 민지가 갑자기 말했다. 할머니가 많이 아프신 건가요? 민석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다. 어린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희망적인 말로 위로해야 할까? 할머니는 지금 많이 약하셔. 하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어른스러운 이해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항상 아파도 말씀 안 하셨어요. 민지 걱정할까봐 라고 하시면서. 민석의 가슴이 아팠다. 가난한 노인의 자존심과 사랑. 순자는 자신의 건강보다 민지를 더 걱정했다. 할머니가 좋아지실 때까지 네가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 어때? 민석이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하지만 제가 사장님께 폐를 끼치는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 사실은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조금 외로웠거든. 네가 있어서 좋아. 그 말은 민석 자신도 놀랄 정도로 진심이었다. 평생 혼자 살아온 그는 누군가와 공간을 나누는 것이 이렇게 위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사장님 집에서 할머니가 나아지실 때까지 있을게요. 민석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8살 소녀의 강인함이 그를 감동시켰다. 이틀 후 민석은 민지의 짐을 더 가져오기 위해 직접 순자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다. 민지의 몇 가지 옷과 학용품은 이미 가져왔지만 소녀는 좋아하는 인형과 책들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쪽이에요. 민지가 좁은 골목길을 가리켰다.
민석의 검은색 제네시스는 이 낡은 동네에서 완전히 이질적으로 보였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우자 주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들어갈 수 없어요. 민지가 말했다. 그들은 차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콘크리트 벽에는 녹슨 파이프가 드러나 있었고 곳곳에 빨래가 널려 있었다. 비가 온 후라 땅은 습기로 질척거렸다. 몇 분을 걸은 끝에 그들은 낮은 건물 앞에 도착했다. 녹슨 철문이 있었고 그 옆에는 월세 40만 원이라고 쓰인 광고지가 붙어 있었다. 여기에요. 민지가 열쇠를 꺼냈다. 문이 열리자 좁은 계단이 나타났다. 그들은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원룸으로 들어갔다. 민석은 들어서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진하게 났다. 방은 작았다. 6평 정도의 공간에 낡은 장롱과 작은 부엌, 그리고 바닥에 깔린 요 2개가 전부였다. 천장은 낮았고 작은 창문으로는 바깥의 사람들 발목만 보였다. 저는 이쪽에서 자요. 민지가 구석에 놓인 작은 요를 가리켰다. 할머니는 저쪽에서 주무세요. 민석은 말을 잃었다. 그의 펜트하우스 욕실 하나가 이 집보다 컸다. 창계는 비가 새어 들어온 흔적이 있었고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겨울에는 많이 추워요. 민지가 마치 당연한 사실처럼 말했다. 할머니가 항상 저를 껴안고 주무셔서 따뜻했지만요. 민석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순자가 왜 병에 걸렸는지, 그리고 왜 치료를 미뤘는지 이제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월세 40만 원. 그의 하루 식비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한 달 월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었을 것이다. 내 물건 가져올게요. 민지는 작은 상자를 꺼내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낡은 인형과 몇 권의 동화책, 그리고 소중히 간직한 듯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이게 뭐니? 민석이 사진을 가리켰다. 엄마예요. 민지가 조용히 대답했다. 사진 속 여자는 민지를 안고 미소 짓고 있었다. 엄마가 미국 가기 전에 찍은 거예요. 민석은 사진을 자세히 보았다. 젊은 여성의 눈에는 불안과 결심이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딸을 두고 떠났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더 필요한 건 없니? 민지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들이 짐을 챙기는 동안 문이 갑자기 열렸다.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민지야, 할머니는. 남자는 민석을 보고 말을 멈췄다. 누구세요? 저는 김민석입니다. 순자 씨의 회사 사장이에요. 민석이 대답했다. 아, 그러세요. 남자의 눈빛이 변했다. 저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순자 씨가 병원에 있다고 들었어요.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민석은 순간 화가 치밀었다. 순자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월세를 걱정하는 남자의 태도가 불쾌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이번 달이 이미 일주일 연체됐거든요. 남자는 안도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석은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월세입니다. 영수증 주세요.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았다. 민석은 민지를 바라보았다. 소녀의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가자, 민지야. 밖으로 나오면서 민석은 이 작은 반지하 방에서 순자와 민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상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하고 항상 돈이 부족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지는 밝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랐다. 사장님, 민지가 조용히 불렀다. 할머니가 아프신 건 제 탓이에요. 민석은 놀라 걸음을 멈췄다. 무슨 말이야? 제가 아플 때 할머니가 약값을 아끼려고 본인 약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더 심해지신 것 같아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석은 무릎을 꿇고 소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절대 내 탓이 아니야. 할머니는 널 사랑하셔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야. 어른들의 선택에 아이가 책임질 건 없어. 강남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민석은 담당 의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침 일찍 병원에서 온 긴급 전화가 그를 깨웠다. 순자 씨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민지를 깨우지 않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아이에게 걱정을 주고 싶지 않았다. 복도 벽에 걸린 시계가 아침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병원은 이미 분주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의사들은 차트를 확인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민석에게는 모든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순자의 상태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다. 김 선생님, 담당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민석은 즉시 일어섰다. 어떻습니까, 순자 씨가?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안타깝게도 밤사이 폐렴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항생제가 더 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다중장기 부전의 초기 징후가 보입니다. 민석의 온몸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다. 그럼 얼마나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다. 시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에게 연락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민석은 벽을 짚으며 몸을 지탱해야 했다. 지난 며칠간 그는 순자가 회복되리라 믿었다. 그녀가 다시 일어나 민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들어가 볼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요. 그리고 아이를 데려오실 계획이라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서자 기계음만이 차분히 울리고 있었다. 순자는 더 작아 보였다. 산소 마스크 아래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깊지 않았다. 순자 씨, 민석이 침대 곁에 앉으며 불렀다. 순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그녀의 시선이 민석을 찾았다. 말하기 힘든 듯했지만 그녀는 산소 마스크를 약간 들어 올렸다. 사장님, 민지는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처럼 약했다. 학교에 갔어요. 곧 데려올게요.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시간이 있고 없을 것 같아요. 민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약한 손이었다. 괜찮아질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장님. 순자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민지를 부탁드려요. 순자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다. 아이에겐 아무도 없어요. 저 없이 어떻게 될지. 민석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법적으로 그는 민지의 보호자가 될 수 없었다. 혈연 관계도 없고 입양 절차도 복잡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 담긴 간절함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걱정 마세요. 제가 민지를 돌볼게요. 약속합니다. 순자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석은 병실을 나와 즉시 운전기사에게 전화했다. 민지 학교로 가서 데려와 지금 당장. 그는 병원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고 사람들은 평범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석의 세계는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다. 이제 그는 8살 소녀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했다. 30분 후 민지가 도착했다. 그녀는 교복 차림으로 병원 입구에서 뛰어왔다. 사장님,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민석은 민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될 거라고 말해야 할까? 할머니를 만나러 가자. 그는 단지 이렇게만 말할 수 있었다. 중환자실로 향하는 민지의 작은 발걸음은 무거웠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병실 문 앞에서 민지는 잠시 멈춰 섰다. 할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석은 무언가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들어가자, 민지야. 할머니가 널 기다리고 계셔. 병실에 들어서자 순자는 눈을 뜨고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얼굴에서도 사랑의 빛이 환하게 빛났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민지가 들어서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는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강한 척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순자는 산소 마스크를 약간 들어 올리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 강아지 학교는 어땠어? 오늘 선생님이 제 시험지를 반 친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100점 받았다고요. 민지는 가방에서 시험지를 꺼내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순자의 눈에 자랑스러움이 번졌다. 역시 우리 민지, 너는 꼭 의사가 될 거야. 순자와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었다. 민석은 병실 한쪽에 서서 이 슬프고도 아름다운 순간을 지켜보았다. 순자의 힘없는 목소리와 민지의 용감한 미소, 그들 사이의 사랑은 혈연 관계를 넘어선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순자의 호흡은 점점 약해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싶은 듯 소녀를 가까이 불렀다. 민지야,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도 너는 슬퍼하지 마.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 없이 저 어떻게 살아요? 김 사장님이 널 돌봐주실 거야. 할머니가 부탁드렸어. 순자는 민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하지만 저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민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강아지. 내 엄마처럼 할머니도 너를 떠나게 됐구나. 미안해. 민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돌아오실 거예요. 약속해요, 할머니. 순자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민지를 안았다. 그녀는 민지의 귓가에 뭔가를 속삭였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크게 울었다. 의사가 들어와 민석에게 말했다. 순자 씨가 많이 힘드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너무 충격적일 수 있어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민지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했다. 민지야, 잠시 밖에 나가 있자. 할머니가 조금 쉬셔야 해. 싫어요. 민지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순자가 힘겹게 말했다. 괜찮아, 우리 강아지. 할머니는 잠시 쉬어야 해. 나중에 또 볼 수 있어. 민지는 마지못해 할머니의 손을 놓았다. 민석은 소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병실 밖으로 이끌었다. 밖으로 나오는 순간 민지는 민석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의 작은 몸이 슬픔으로 떨렸다. 그날 밤 순자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민석은 민지가 잠든 후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얼굴을 손에 묻었다. 순자는 그에게 생면부지의 사람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죽음은 그의 마음에 큰 구멍을 남겼다.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민석은 고민했다. 소녀는 이미 한 번 엄마에게 버림받았고 이제 할머니마저 잃었다. 그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며 적절한 말을 찾으려 노력했다. 사장님, 민지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민석은 뒤를 돌아보았다. 민지는 이미 교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부어 있었지만 눈물은 보이지 않았다. 민지야, 앉아볼래? 이야기할 게 있어. 민지는 테이블에 앉았다. 그녀의 표정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셨죠.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민석은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니? 꿈에서 할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저한테 안녕히 계세요라고 말씀하셨어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녀는 용감하게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사장님이 저를 잘 돌봐주실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인가요? 순자의 장례식은 조용했다. 작은 장례식장에는 민석과 민지, 그리고 호텔에서 순자와 함께 일했던 몇몇 직원들만이 참석했다. 민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민석의 손을 꼭 잡은 채 영정사진 앞에 서 있었다. 사진 속 순자는 오래전 찍은 듯했다. 젊고 생기 있는 모습이었다. 할머니가 웃고 계시네요.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순자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25세 홀로 되어 딸 하나를 키웠고 그 딸이 민지를 맡기고 떠난 후에도 묵묵히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 호텔에서 10년간 일하며 단 한 번도 특별한 대우를 요구한 적이 없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을 뿐이었다. 민지야,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은 말 있니? 민석이 부드럽게 물었다. 민지는 천천히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작은 손으로 사진 액자를 쓰다듬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민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다. 할머니가 하늘나라에 가셨다고 해도 저는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 사장님이 저를 잘 돌봐주고 계세요. 민석은 가슴이 아팠다. 8살 소녀가 어른스럽게 슬픔을 참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그는 민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 제가 꼭 의사가 될게요. 그래서 할머니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하늘에서 저 지켜봐 주세요. 장례식이 끝나고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민석은 민지와 함께 장례식장 정원에 앉아 있었다. 가을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차가웠다. 민지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다. 사장님, 이제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랜 침묵 끝에 민지가 물었다. 민석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다. 법적으로 그는 민지의 보호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는 혈연 관계도 없는 독신 남성이었고 아이를 키운 경험도 전혀 없었다. 하지만 순자와의 약속이 있었다. 나와 함께 살자, 민지야. 내가 너를 돌볼게. 민지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영원히요? 그래, 영원히. 민석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 약속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진심이었다. 법적으로 절차가 좀 필요해. 내가 네 법적 보호자가 되려면 여러 서류와 심사를 통과해야 해. 민지는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려울까요? 민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쉽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게.
화장이 끝나고 그들은 순자의 유골함을 받았다. 민석은 민지에게 물었다. 할머니를 어디에 모시고 싶니?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할머니가 항상 바다를 좋아하셨어요. 어릴 때 한 번 부산에 가서 바다를 봤는데 그때 할머니가 정말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날 오후 민석은 차를 몰아 민지와 함께 부산으로 향했다. 3시간의 운전 끝에 그들은 해운대 해변에 도착했다. 바다는 잔잔했고 석양이 물 위에 붉은 빛을 들이우고 있었다. 그들은 해변가에 서서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다. 민지는 유골함을 꼭 안고 있었다. 준비됐니? 민석이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유골함을 열었다. 바람이 불어와 순자의 재를 바다로 실어 날랐다.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녕히 가세요, 할머니. 사랑해요. 제가 모두 바다로 흩어진 후 민지는 민석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작은 손은 차가웠지만 그립이 단단했다. 이제 집에 가요. 그녀가 말했다. 어디로 가고 싶니? 민석이 물었다. 내 옛집으로 갈까? 아니면 내 집으로 갈까? 민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사장님 집이요. 이제 그곳이 제 집이에요. 맞죠? 민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우리 집이야. 부산의 해변을 떠나며 민석은 자신의 인생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단지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한 아이의 보호자이자 희망이었다. 장례식 다음 날 민석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그의 오랜 법률 자문인 이정훈 변호사는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다. 아동 후견인이라고요? 민석 씨, 농담이시죠? 이 변호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민석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순자의 죽음, 민지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돌보겠다고 한 약속까지.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 변호사는 안경을 올리며 말했다. 혈연 관계가 없는 아동의 후견인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특히 민석 씨 같은 미혼 남성이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민석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물론 가능은 합니다만 아동보호기관의 철저한 심사를 통과해야 해요. 가정환경조사, 인터뷰, 재정상태 확인, 그리고 아이와의 관계도 중요하죠. 민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동안 아이는 일시 보호시설에 불가능합니다. 민석이 단호하게 말을 자르며 책상을 손으로 내리쳤다. 민지는 시설에 보낼 수 없어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이 변호사는 놀라서 민석을 바라보았다. 10년 이상 그를 알아왔지만 이런 감정적인 모습은 처음이었다. 임시 후견인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심사 과정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심사는 필요합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다음 주 아동보호기관의 사회복지사 김미영이 민석의 펜트하우스를 방문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냉정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김민석 씨, 반갑습니다. 김민지 양의 후견인 신청과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민석은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민지는 학교에 가 있었다. 민지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김 사회복지사가 첫 질문을 던졌다. 처음에는 직원의 손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석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아이는 저에게 특별합니다. 특별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동을 양육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민석 씨는 미혼이고 아이를 키운 경험도 없으시죠? 민석은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감정을 억제했다. 경험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지는 이미 저와 함께 지내고 있고 우리는 서로에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왜 입양이 아닌 후견인을 신청하셨나요? 민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아직 법적으로 생존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녀가 돌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사회복지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의 일상생활은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입니까? 민석 씨는 바쁜 사업가시잖아요. 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아침에는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데리러 갑니다.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도 할 수 있고요. 민석은 자신이 준비한 서류를 건넸다. 이것은 제가 작성한 양육계획서입니다. 김 사회복지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류를 받았다. 그녀는 서류를 훑어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상세한 일정표, 교육계획, 건강관리 방안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인상적이네요. 하지만 계획과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민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날 오후 김 사회복지사는 학교에서 돌아온 민지와도 인터뷰를 진행했다. 민지는 침착하게 질문에 대답했다. 민석 아저씨와 지내는 게 어때? 김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좋아요, 사장님은. 아니, 민석 아저씨는 저에게 잘해주세요. 숙제도 도와주시고 매일 맛있는 아침도 만들어주세요. 민지의 대답은 솔직했다. 다른 가족과 함께 살고 싶은 생각은 없니? 민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민석 아저씨와 살고 싶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탁하셨대요. 저도 민석 아저씨가 좋아요. 김 사회복지사는 민지의 진심 어린 대답에 감동한 듯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민석에게 물었다. 만약 임시 후견인 자격이 승인된다면 민지를 위해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아동보호기관의 회의실은 딱딱한 공기로 가득했다. 민석은 긴장한 채로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평소 그는 어떤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다. 수십억 원의 계약도 해외 투자자들과의 협상도 그를 이렇게 불안하게 만들지 않았다. 문이 열리고 김미영 사회복지사가 서류 더미를 안고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읽기 어려웠다. 김민석 씨,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민석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난 한 달간 그는 수많은 인터뷰를 받았고 가정환경조사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여러 차례 그의 집을 방문했다. 그들은 민지의 학교 선생님, 의사, 심지어 호텔 직원들까지 인터뷰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민석이 침착하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김미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천천히 말했다. 김민석 씨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첫째, 아동과 혈연 관계가 없습니다. 둘째, 미혼 남성이 여자아이의 후견인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 기관은 일반적으로 매우 신중합니다. 셋째, 아동 양육 경험이 전무하시죠. 민석은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모든 말은 거절의 전조처럼 들렸다. 하지만 김미영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몇 가지 놀라운 점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한 장을 꺼냈다. 민지의 담임 선생님에 따르면 아이는 최근 훨씬 더 활발해졌고 학업 성취도도 향상되었습니다. 주치의는 민지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영양 상태가 좋아졌고 면역력도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민석은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긴장을 풀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미영이 계속했다. 민지 본인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강하게 원한다는 점입니다. 아이는 매우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했어요. 민석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민지가 자신을 선택했다는 사실이 그를 감동시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미영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당신이 보여준 헌신과 준비성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 지원자들보다 더 철저한 양육 계획을 세우셨어요. 민석은 숨을 참고 기다렸다. 그의 인생에서 이보다 중요한 순간은 없었다. 6개월간의 임시 후견인 자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미영이 마침내 말했다. 이 기간 동안 정기적인 점검이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된다면 영구적인 후견인 자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석의 긴장이 한순간에 풀렸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민지를 위한 결정이니까요. 김미영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민석 씨,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왜 낯선 아이를 위해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민석은 잠시 생각했다. 그도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어쩌면 민지에게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또는 순자의 희생에 감동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민지는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어요. 삶의 의미,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그 아이는 내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김미영은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행운을 빕니다, 김민석 씨. 좋은 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그 단어가 민석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한 번도 자신을 아버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민지의 아버지가 되어야 했다.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되는 여정이었다. 후견인 자격 승인 후
첫 주는 민석과 민지 모두에게 적응의 시간이었다. 민석의 펜트하우스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냉정하고 미니멀했던 공간에 아이의 흔적이 하나둘 나타났다. 거실 한편에는 민지의 학용품이 놓인 작은 책상이 생겼고 냉장고에는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채워졌다. 이게 뭐야? 민석이 어느 아침 냉장고에서 분홍색 용기를 발견하고 물었다. 딸기 우유요. 민지가 식탁에 앉아 대답했다. 어제 마트에서 샀어요. 사장님, 아니 아저씨도 드셔보세요.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너 먹어. 너, 아저씨는 블랙커피면 충분해. 매일 똑같은 거 먹으면 지루하지 않아요? 민석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20년 넘게 똑같은 아침 식사를 해왔다. 그리스 요거트와 블랙커피, 효율성을 위해 선택한 식단이었다. 하지만 민지의 질문은 그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한번 먹어볼까? 그는 딸기 우유를 따라 한 모금 마셨다. 너무 달았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새로운 맛이었다. 괜찮네.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마치 아침 햇살 같았다. 아침 식사 후 민석은 운전기사에게 전화했다. 오늘은 내가 직접 운전할게. 차키 좀 가져다 줘. 네? 사장님이 직접요? 운전기사의 놀란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다. 그래,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싶어서. 운전기사가 차키를 가져오고 민석은 처음으로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몇 년 만에 처음 운전하는 것이라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감을 되찾았다. 안전벨트 매. 그가 민지에게 말했다. 학교 앞에 도착하자 민지는 망설였다. 저 아저씨가 저를 데려다 주는 거 친구들이 볼까봐 걱정돼요. 민석은 그제서야 자신의 차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보일지 깨달았다. 검은색 제네시스는 분명 다른 부모님들의 차와는 달랐다. 미안해, 생각 못했네. 내일부터는 더 일반적인 차로 바꿀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제가 좀 부끄러워서 그래요. 민석은 민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네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어. 넌 정말 특별한 아이야. 그날 오후 민석은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서둘러 민지의 학교로 향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들은 모두 하교한 후였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지야. 그는 학교 운동장을 둘러보며 소리쳤다. 여기 있어요, 아저씨. 민지의 목소리가 교문 옆 벤치에서 들렸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 늦었구나. 회의가 길어져서. 민석은 미안한 마음에 서둘러 말했다. 민지는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는 아저씨가 오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말에 민석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민지의 무조건적인 신뢰가 그를 감동시켰다. 동시에 그를 두렵게 했다. 그는 이 아이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집에 돌아와 민지는 숙제를 시작했고 민석은 저녁 준비를 했다. 요리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간단한 된장찌개를 만들었다. 냄새가 좋아요. 민지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맛은 어떨지 모르겠네. 민석이 불안하게 대답했다. 맛없어도 괜찮아요. 아저씨가 만들어줬으니까.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았다. 민지는 조금씩 민석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마침내 그의 팔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민석은 아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다. 빛나는 고층 건물들과 분주한 도로들. 그는 이 전망을 수없이 봐왔지만 오늘 밤은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다. 그의 품에 잠든 작은 소녀 덕분에 세상은 이제 더 의미 있게 느껴졌다. 고마워 민지야. 그는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네가 내 삶에 들어와줘서 고마워. 완벽한 펜트하우스, 성공적인 사업, 부와 명예.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임시 후견인 자격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났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다. 민석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의 일과는 이제 민지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오후에는 정시에 퇴근하여 아이를 데리러 가는 생활.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가는 시간을 보냈다. 호텔 사업도 변화가 있었다. 민석은 직원 복지 제도를 대폭 개선했다. 특히 육아 중인 직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직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제도도 만들었다. 모두 순자와 민지에게서 영감을 받은 변화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아동보호기관에서 최종 평가를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다.
영구적인 후견인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날이었다. 오늘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오신대. 민석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민지는 교복을 입고 식탁에 앉았다. 걱정 마세요, 아빠. 다 잘 될 거예요. 아빠. 그 단어가 여전히 민석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민지가 처음으로 그를 아빠라고 부른 것은 3개월 전이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나보다 네가 더 침착하구나. 민석이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죠. 아빠는 최고의 아빠니까요. 민지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민석은 사무실로 향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오후에 있을 최종 평가회가 있었다. 사장님, 오늘 좀 긴장되셨네요. 비서가 말했다.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거든. 오후 2시 김미영 사회복지사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도착했다.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친절한 표정이었다. 민석 씨, 오랜만입니다.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민석의 펜트하우스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다. 냉정했던 미니멀 인테리어에 아이의 흔적이 가득했다. 벽에는 민지의 그림과 사진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동화책이 가득했다. 거실 한편에는 민지의 학습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다. 네, 많이 바뀌었죠. 민석이 대답했다. 6개월 동안 어떠셨어요? 힘드신 점은 없으셨나요? 민석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더군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습니다. 김미영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의 학교 선생님과 통화했습니다. 아이가 매우 안정적이고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군요. 학업 성취도도 크게 향상되었고요. 민석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그동안 민지의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다. 과외 선생님을 구하기보다는 직접 숙제를 도와주고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그럼 이제 민지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김미영이 말했다.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오자 김미영은 그녀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민석은 부엌에서 긴장한 채로 기다렸다. 30분 후 그들의 대화가 끝났다. 결정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민석이 물었다. 김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지금 바로요. 영구적인 후견인 자격을 승인합니다. 민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기쁨이 너무 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지는 환호성을 지르며 민석에게 달려들어 안겼다. 이제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영원히. 민석은 민지를 꼭 안아주었다. 김미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당신들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네요. 피보다 진한 인연이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날 밤 민석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그는 요리 실력이 많이 늘어 이제는 꽤 괜찮은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 축하해, 민지야. 이제 우리는 법적으로도 가족이야. 민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진작부터 아빠가 제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베란다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민석은 순자의 반지하 집이 있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시작된 여정이 그를 얼마나 멀리 데려왔는지 생각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보고 계실까요? 민지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물었다. 물론이지. 할머니는 지금 너무 행복하실 거야. 민지는 민석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아빠.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민석은 미소 지었다. 아니야, 민지야. 내 삶의 의미를 가져다 준 내게 고마워. 그들은 나란히 서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 사업가와 한 소녀.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다.